안녕하십니까? 3차 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상권의 의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권의 의의,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한번 인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가 너무 작아진다. 그리고 노인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고령화가 된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상권, 다른 어떤 산업이라든지 다른 분석에서도 그렇지만 상권 분석에 있어서는 특히 인구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총 인구도 줄어가지만 그 구성비가 고령 인구로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의의란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데, 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점포가 있다 그러면 그 점포에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는, 내 고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의미는 그렇지만 어떤 경쟁자의 출현, 이런 거는 상권을 또 차단하기도 하겠죠. 경쟁자가 출현하면. 그리고 상권은 특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인구와 큰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구 문제는 상권을 하는데 유동인구, 어찌됐든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고객이 얼마나 많느냐 적으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구 문제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매 빈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권이 또 달라요. 구매 빈도가 낮은 업종은 상권이 좀 넓어야 되겠죠. 구매 빈도가 낮은 사람은 상권이 넓어야 되고,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은 상권이 작은 상권.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는 50m 이내의 상권만으로도 충분히 영업이 될 수 있는데, 구매 빈도가 낮은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면 보유 연수가 뭐 냉장고 이런 경우는 20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20년 만에 한 번 쓰는 냉장고, 물론 가전제품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구매 빈도가 낮으니까 상권을 넓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매출액을 설정하는데, 어떤 특정 점포의 매출액을 설정하는데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상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권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판매자 입장이라는 거죠. 판매자 입장,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권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상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먼저 창업할 경우에는 상권을 정확하게 설정해야 어떤 기초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상권은 상품을 구성한다든지 어떤 상품을 얼마에 팔아야 된다든지 구매력과 매출액을 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상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상권은 마케팅 활동의 범위로서 상권이에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상권은 특히 창업할 때 또 범위를 설정하기 때문에 기초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상권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을 상권과 상세권이라고
구분을 해보면 상권이라고 할 때는 한 점포 입장에서 어떤 세력이 미치는 범위, 고객이 점내에 내점하는 지역의 범위,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점포에 내점하는 거리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시간적 범위, 이런 부분을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세권은 한 점포 입장이에요. 근데 상세권은 여러 복수의 상업 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의 넓이는 어떤 점포가 크다든지 상품의 종류라든지 상업 집적도라든지 철도, 버스, 교통 편리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된다. 그래서 상권은 한 점포가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지리적인 범위라면, 상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명동과 같이 복수의 점포 또 상업 집단이 고객을 흡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지역적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동 상권, 홍대 상권, 건대 상권, 이런 거는 상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권이라고 할 때는 한 점포 입장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권의 상권의 범위는 점포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상권이 다른 거죠. 점포가 작은 점포 크기에 입 큰 개구리가 어떤 많이 먹듯이, 점포가 크면 상권이 넓다라는 거지. 점포가 작으면 상권이 좁아도 되는 거. 점포의 크기에 상당히 비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대형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고객의 수준과 교통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어떠한 상품을 파느냐, 그리고 교통수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이 편리할수록 상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철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상권이 확대된다. 그래서 전철이 한 개만 되느냐, 그다음에 세 개 전철이 어떤 복합 환승세에 되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확대되는 거죠. 종로 3가 같은 경우에 세 개 상권, 그다음에 공도고거리 이런데, 그다음에 왕십리 이런 부분은 상권이 커졌다. 근데 특히 여기서 좀 우리가 상권 얘기하면, 왕십리 같은 경우는 지상 부분에 있어서 땅이 넓지 않으니까 트래픽은 되게 많은데 지상은 조금 발달하지 않은 그런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공덕 오거리라든지 홍대라든지 이런 데는 전철의 노선수에 의해서 지상의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왕십리는 조금 교통은 좋은데 상권이 커지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 그래서 트래픽은 많은데 그 트래픽이 1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십리 같은 경우는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큰 이마트는 물론 있지만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할 수 있겠죠. 물론 한양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상권 범위가 어떤 교통수단에 의해서 커지는데, 꼭 교통만 커진다고 상권이 커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상권의 변동은 항상 변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을 볼 때 현재의 상권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는 또 인구 밀도와 고객 밀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습, 또 장애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장애물. 유치원을 크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장례식장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유치원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맹모삼천지교라고 하는 듯이, 장례식장이 옆에 있으면 안 좋다고 분명히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폐업을 하든지 이사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어쨌든 장례식장이 뭐 별거 아닌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장례식장 그러면 또 어떤 혐오시설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상권의 크기는 또 특히 배송을 해주느냐 또 기타 서비스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래서 상권을 우리가 말할 때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시간적인 과 비용이라는 상권. 어차피 쇼핑은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성, 접근성 이런 거는 비용 절감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용과 그다음에 보존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권을 봐야 된다. 상권을 볼 때 이제 구매자 측면, 판매자 측면에서 또 상권이 있는데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절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의 개념을 주는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상권을 바라볼 때 1차, 2차, 3차 고객이 어디가 우리 고객이 있느냐 이런 거에 관점을 두고 상권을 바라본다고 그러죠. 그리고 상권 설정을 하는데 왜 상권 설정을 하냐? 수요 파악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요 파악. 매출을 추정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의 방향 설정을 하는 거죠. 판촉. 마케팅의 방향 설정.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1차 상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입지 계획을 점포를 개점하는데 필요한 어떤 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자연 조건. 이제 스타벅스에서 요즘 핫플레이스 두 곳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스타벅스 양평에 DT점이 있어요. 이 양평 스타벅스 DT점이 어떤 한강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뷰가 어떤 이 3층에서 보면 한강이 제대로 남한강이 잘 보여요.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데이트를 할 때 두물머리라고 그래가지고 두물머리라 그래가지고 수종사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잘 된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수종사까지 따라가기도 어려운 거야. 근데 수종사에서 바라보는 그 한강의 뷰, 그걸 보고 감탄해가지고 별로 멋있지 않아도 껌뻑 죽어가지고 데이트하면 잘 된다 이잖아. 그런데 이 스타벅스 양평점이 아주 프로포즈하게 괜찮은 그 스타벅스예요. 근데 이 땅이 이제 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땅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땅이 30년 전에는 아무 쓰잘데없는 볼품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요즘 커피숍이 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된 거야. 일화가 있잖아. 이 스타벅스 양평점에 스타벅스에서 개발하려고 찾아간 거야. 안 판다고 그랬어. 근데 회장이 또 찾아갔어. 회장이 찾아가가지고 이 땅을 좀 팔아라. 응? 안 판대. 어떻게 하고 팔았어? 자제분 있으면 스타벅스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팔겠다 그런 거예요. 취직이 뭔지 요즘 취업난이 또 고려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스타벅스 양평점 DT점을 만들었는데 저것도 노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천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리고 또 스타벅스 북한산점 이 점포도 되게 핫플레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점포들은 한번 가서 자연 조건들이 어떻게 상업시설화가 되는지 우리가 딱
보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두 점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교통에 의해서 상권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일 승차 건수 뭐 이런 거를 말하는데, 일일 어떤 승차 건수라든지 이런 걸 받았을 때 뭐 고속버스 버스 터미널로는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강남역, 전철역으로는 잠실역, 홍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승차 인원이 많고 버스 승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권을 확장하는 면모다. 뭐 이게 우리가 이게 역 보지 않아도 강남역, 잠실역, 홍대역, 고속버스 터미널, 구로 디지털 단지 그러면 상권이 큰 거 다 알 수 있지만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로 증명을 해봤을 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 규모가 또 상권에 영향을 미쳐요. 점포 규모가.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매모드한 점포 2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평수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 3조 시대를 열었어요. 백화점도 그래서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백화점이 양극화가 잘 되는 점은 되게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점포는 또 안 돼가지고 백화점이 지금 조를 넘기는 백화점이 한 뭐 10대 백화점 이런 정도는 잘 되고 있는데 50이 정도 가는 백화점들은 뭐 2, 3천억 하면서 그거를 매각한다든지 뭐 이러려고 뭐 어떤 작업을 하는 그런 점포들, 특히 잘 되는 점포와 안 되는 점포가 양극화가 심해져 있다. 특히 10대 백화점, 한국의 이런 점포들은 조를 넘기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점포 규모가 크면 상권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큰 백화점 옆에는 발달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 개점과 함께 발달한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데가 미아점을, 롯데 백화점 미아점 예를 하나 들으면 롯데백화점 미아점이 옛날에는 별로 좋지 않은 동네였어요. 그런데 롯데백화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사람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롯데백화점 미아점 옛날에 창고였어요. 가전 창고가 백화점화 됐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들어서고 나서 그 상권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포, 큰 점포가 들어서면 상권이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상권의 특징 및 유형. 상권의 특징과 유형은 좀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조금 진도를 빨리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 계층 구조. 상권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 상권이라고 그래가지고 큰 지역, 지구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다. 지구 상권. 그래서 홍대 상권, 뭐 이런 영등포 상권 이런 정도가 지구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내에서 어떤 후보 입지가 속하는 상업 집적이 가지는 상권. 그 다음에 개별 상권이라는 거예요. 개별 점포. 그래서 지역 상권, 지구 상권, 개별 상권이라는.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큰 상권을 지역이라고 그러고, 지구는 어떤 여러 개의 상권이 있는 지구 상권, 개별 점포는 이제 개별 점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소자본 창업들이 많아요. 그 국가에 지원을 많이 해서 소자본 상권은 접근이 용이한다든지 상품이 다양하다든지 가격이 저렴한 거를 위해서 서울에서 골목 상권을 되게 우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양재라든지 뭐 선유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쪽이 많이 뜨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퍼질 것 같아요. 어떤 소자본에 대한 부분이 소상공인 보호 이런 부분은 정부의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많이 확대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살아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더 넘어가고. 그래서 상권의 유형은 근린형, 아파트 중심으로 동네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동네 상권. 지구형 상권은 주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떤 그 몰려있는 상권. 그 다음에 중심형 상권. 번화가형은 이제 명동이라든지 동대문이라든지 남대문 이런 것처럼 번화가 상권을 중심형 상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비 형태에 따라서 목적형 상권이에요. 목적형. 특수상권 이런 거죠. 특수상권.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이 어떤 특수 목적형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거의 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고속도로, 휴게소 자체를 하나의 기업이 운영하는 데 있어요. 기업이. 그 천안, 논산 가는데 알밤 휴게소라고 있잖아요. 정안 휴게소. 거기는 그 키다리 휴게소라고, 키다리 유통이라는 그 회사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고속도로 휴게소가 하나의 쇼핑몰인 거예요. 물론 많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에서 어떤 이탁업자한테 줘가지고 어떤 이탁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민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 정안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어떤 휴게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은 이제 또 특별한 상권이고, 병원에 또 아산병원 현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 그 슈퍼마켓, 현대가 슈퍼마켓 사업은 하지 않은데 그 슈퍼는 저 어떤 특수상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느 슈퍼마켓보다도 잘 되는 슈퍼마켓. 그거 뭐 어떤 편의점도 잘 되는데 병원에 슈퍼마켓은 정말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그 특수상권에 영업하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점포를 출점할 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아. 특별하게 틈새 시장이에요. 전문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그 브랜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브랜드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 브랜드 개념이 있기 때문에 되게 브랜드 단위로 유치가 되니까 그 브랜드를 끼고 휴게소에 입점하는 거 그런 부분을 한번 그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목적형 상권은 이제 목적 없이 그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 그다음에 경쟁 상황에 따라서 또 상권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죠. 경쟁이 심한 거라든지 포화 이렇게 경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권을 그래서 상권에 이제 경계라는 게 있는데 어떤 지도상에서 이쪽 상권과 이쪽 상권을 하실 때 이 경계 이게 무경계점 이쪽 고객들은 다 이쪽만 이용하고 이쪽 고객들은 이쪽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관심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경계 설정을 할 때 유의사항이 있다. 경계. 어떤 상권을 경계할 때 너무 상권을 크게 잡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근데 또 너무 상권을 짧게 잡으면 샘플이 없다는 거야, 상권 조사할 때. 그러니까 상권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상권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 상권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상권 분석을 할 때. 근데 동네 조금만하게 상권 분석을 특히 삼육대학교가 대학 상권들이 대부분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삼육대 같은 경우에 삼육대 후문이라고 있어요. 정문은 그게 아무것도 없고 후문 사건인데 그게 사건 분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인데 아주 작아요. 그래서 경쟁은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아. 한번 어떤 브랜드가 임차하면 빠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사례를 수집.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계 설정할 때 이제
점유지대라는 거가 있다는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경계 점유지대. 그다음에 또 지역이 분화되고 또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권을 할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한 거는 판매자 관점이다.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고객이 어디가 오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상권을 구분하는 것이 이제 1차, 2차, 3차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상권 조사, 이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앞부분을 제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갔습니다. 상권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입지와 상권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 조사는 물건에 따라서 상권 조사하는 거예요. 물건. 실제로 구체적인 물건을 가지고 상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점포를 개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물건 및 계약 조건을 가지고 점포 규모가 어떤 건지, 그 건물 특징이 어떤 건지, 임차 조건이 어떤 건지. 아무리 상권이 좋아도 임차료가 비싸면 뭐예요? 건물주만 좋은 거야. 어? 건물주. 건물주만 좋은 거야, 건물주. 그래서 물건에 따라서 계약 조건, 물건 및 계약 조건에 따른 상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점포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권이 조사가 달라지는 거죠. 건물 특징에 따라서 상권이 또 달라지는 거고. 임차 조건에. 그 다음에 기능적인 입지성이 도로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통행성. 그 다음에 상권 조사할 때 개인 어떤 특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서 어떤 가맹점, 점주를 그 조사할 때는 점주 사항도 되게 중요해요. 점주의 인력, 연령, 학력, 그 다음에 경력, 전직이 뭐였느냐. 전직이 뭐였느냐. 전직이.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야. 가맹점, 특히 가맹점 숫자 늘리기 위해서 막 확대시키면은, 괜히 노조 결성하고, 노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집단화, 세력화해 가지고, 여러분은 좀 본부 입장을 내가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사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대부분 다 어떤 지식으로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이제, 어떤 본부 입장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했네요. 특히 이제 매출 추정, 1, 2차, 3차, 어떤 흡입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걸 조사하냐, 상권 조사하는 내용에는 상권을 조사할 때 먼저 지도를 작성하는 거예요, 지도. 그래서 절대 상권 분석을 할 때는 버스, 승용차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하면 안 되는 거야.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발품 팔아서 지도를 그냥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배우지, 인구 특성이, 배우지. 그 다음에 부동산에 가서 매물이 있는지, 중앙일보의 JTBC에 한 끼 줍쇼라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부동산에 꼭 가보잖아요. 근데 상권 분석을 하는 사람은 부동산을 꼭 가봐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살 것처럼. 그런 태도로 그냥 부동산에 와가지고 시장조사로 부동산에 왔다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럼 부동산에서 안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지 않지. 그러면 부동산을 백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경쟁점 조사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포, 외부, 내부, 점주 이런 거 조사해. 점포, 외부, 내부. 건물 임차를 했어요. 잘못 임차하면 비세요. 비가 새고 잘못하면 노후화돼가지고 그러면은 건물 고치다가 건물주만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는 낡은 건물을 공사 잘해주는 편의점이라든지 어떤 롯데리아나 이런 거 유치해가지고 내 건물 세게 리뉴얼하면 좋겠지.
그런 측면에서는 뭐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출점할 때에는 외부 내부를 잘 봐야 되는 거야. 비세는 건물, 특히 오래된 건물 이거 조심해서 입점해야 돼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임대료 싸다고 덜컥 잡았는데 공사비, 투자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권 조사할 때 면밀히 따져봐야 돼. 상권 조사하는 방법은 지역 내 지역 정보를 수집해야 돼. 그 다음에 상권들을 작성해서 상권 내 지역을 도보로 관찰한다. 도보로. 그래가지고 그룹 방문에 의한 심층 조사를 시작해요. 도보로 방문하는 거야. 응? 도보 중요한 거야. 자전거 타는 것도 안 돼. 자전거 타는 것도. 도보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이 편의점을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도보로 매일 10km씩 걸어가지고 30일을 시장 조사해가지고 점포 결정해서 3달 만에 오픈했는데 논나는 점포를 오픈한 사례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내가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포 매력도를 조사한다는데 뭐 간단하게 좀 복잡하게 이게 막 있는데 이런 부분 이렇게 쉽게 내가 설명할게요. 소매 포화 지수라는 건데 이런 거야. 어떤 특정한 지역의 슈퍼마켓 매출액이 슈퍼마켓 매출액이 얼마가 예상되느냐. 이런 거죠. 슈퍼마켓 매출액. 그러면 그 동네에 슈퍼마켓의 평수가 몇 평이냐. 100평짜리가 3평 있다, 300평이다. 그럼 매출액 분모가 300평이고 분자가 있으니까 매출액이 300평인데 또 다른 걸로 똑같은 매출액인데 슈퍼마켓이 200평밖에 없어. 200으로 나눴어. 그러면 매출액이 200평으로 나누는 게 이게 더 좋은 거지. 그죠? 분모가 큰 게 나쁜 거라는 거지. 분모가 크면 이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소매포화 지수라고 해서 그 지수를 얘기할 때는 높은 게 좋은 거라는 거지. 포화 지수니까 높은 게 포화가 돼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포화 지수는 특정 어떤 업종의 매장 면적 대비 수요를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크면 안 좋은 거잖아. 분모가 크면은 이게 작아지잖아요. 근데 분모가 작아지면 수요도 크잖아. 큰 점포가 포화 지수가 높으면 좋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매 포화 지수는 얼마만큼 점포가 어떤 가구 수요가 있을 거 아니야. 가구 수요가 있는데 가구점의 평수로 나누는 거라는 거죠. 가구점이 적어가지고 10평밖에 없다. 그러면 이 분모 숫자가 커지잖아. 근데 가구점이 많아가지고 100이야. 100평이 있다. 그럼 이 숫자가 작아지잖아. 그런 것처럼 소매 포화 지수는 높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좀 언뜻 들으면 포화 지수니까 너무 포화가 됐으니까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라고 할 때 해당 제품에 할당되는 점포 면적과 수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가 높은 게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수가 뭔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내가 출점하려고 하는 지역에 이 동네에 가서 슈퍼마켓 총 수요가 얼만데 조사하고 슈퍼마켓 수요. 그 동네에 슈퍼마켓이 매장 평수가 몇 평인가. A점포, B점포, C점포 합치니까 500이다. 그럼 500으로 나누는 거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규모의 동네인데 수요는 똑같아. 근데 슈퍼마켓 평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평이야. 그러면 이게 더 좋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소매 포화 지수 숫자가 높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600대 800이다.
그러면 이 동네가 더 수요가 많은데 똑같은 500평이니까 이 동네가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더 좋은 동네다. 그것과 함께 시장 확장 잠재력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라는 거가 있고 시장 확대 잠재력이라는 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시장이지만 앞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소매 포화 지수라는 개념하고 시장 확대 확장 잠재력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앞으로 시장 확장도 더 잘 될 것 같은 높은 지역, 소매 포화 지수도 높은데 별로 수요는 있는데 슈퍼마켓 숫자가 작은데 이쪽이니까 높은 데라고 그랬죠. 이 1번 4사분면의 이 1번이 시장 포화 정도가 낮아 경쟁도 약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이 있는 시장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수요는 많은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지역, 이 지역에서 점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얼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나쁜 거는 그럼 뭐예요? 4번이 나쁘겠지. 지금도 경쟁도 심하고 성장 가능성도 없어. 이거는 퇴점, 출점하지 않아야 되는 점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2번은 뭐냐. 성장 잠재력은 낮지만 그쪽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면 경쟁점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많은데 경쟁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점포. 이런 부분이 이제 어찌됐든 이런 점포, 이런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매력 지수라고 하는 건 어떤 동네에 인구수하고 소매 매출하고 유효소득으로 그 어떤 동네의 구매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거야. 바잉 파워를 조사해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게 숫자로서 어떤 시장을 평가해 보는 거야. 특정한 지역 A, B 이런 게 있다고 그럴 때 인구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인구수 각각 쓰고 소매 매출액 쓰고 인구 비율 써가지고 인구수는 가중치를 20% 주고 소매 매출액을 30% 주고 유효 소득 비율을 가중치를 50% 줘가지고 냈을 때 BPI를 구해서 이 A 지역이 조금 더 구매력이 높은 지역이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보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매력 지수가 높은 지역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인구하고 소매 매출하고 유효 소득하고 같이 우리가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는 거예요. A 지역이 장사해야 될 건가? B 지역에서 장사해야 될 건가? C 지역에서 장사해야 될 건가? 이런 걸 볼 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매력 지수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죠. 어느 지역이 어떤지를. 그래서 인구수, 매출액, 유효소득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SA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활동지수라고 하는 건데, 해당 지역의 지역 비율 대 어떤 총 인구 중에, 해당 지역의 비율과 소매 매출 비율. 이건 뭐냐면,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인구는 별로 없는데 매출은 많을 거잖아. 이런 거를 좀 따져보는 거야. 이 지역은 외부 고객이 얼마나 와서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외부 고객이 얼마나 이 지역에 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총 매출액은 제주도 같은 데는 봐봐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잖아. 그러면 총 제주도 매출액은 있어. 근데 제주도의 인구 비율은 전국 인구 비율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또 다른 지역은 관광객이 없고 그 지역에서 소화하는 데는
그 지역의 소매 매출액과 인구 비율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외부 고객들이 얼마나 오느냐 안 오냐 이런 거를 따질 때 SAL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